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식의 대전환. 부제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입니다. 지은이는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철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시카고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다. 이화여자대학교 16대 총장, 한국철학회 회장, 국제여성철학회 이사, 세계철학연맹 위원을 역임했다. 2024년 칸트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전세계 칸트 학회 및 연구집단이 참여한 비대면 칸트 회의에 2회차 연사로 참여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과학, 수학, 논리학, 신학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서양 철학의 역사가 세계관과 개념의 역사로서 눈앞에 놓인 대상 세계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와 반성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이래로 서양 철학자들은 대상 세계와 존재의 세계를 관철하는 원리와 근거, 토대를 탐구하고 다양한 사유 실험과 사유 모델을 개발해 세계에 관한 참된 알을 구축하고자 했다. 철학적 사유 방식의 변화는 과학, 논리학, 세계관의 변환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칸트 철학이 초래한 인식의 혁명은 진리가 인간 바깥의 신이나 자연 혹은 대상 자체에 있고 인간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는 상식을 뒤집은 데 있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리를 얻는 방법의 관점을 바깥 객관 중심으로부터 주관 중심으로 관점을 바꾼 것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진짜 아는 것인가? 우리가 실제라고 말하는 것은 관념적인가 실제적인가? 즉, 사유의 산물인가 객관적 존재인가? 칸트의 경험적 실제론은 이 문제에 매우 영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칸트의 철학은 무엇이 진리라거나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자 한다.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도덕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시도하며 그런 의미에서 메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 철학의 목표는 인간의 자기 이해, 자기 성찰의 학적 정립이다. 칸트가 250년 전 물었던 물음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물음이다. 물음은 인간의 존재의 양식이고 물음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나와 마주서게 된다. 이성은 자신이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해서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운명이다. 거부할 수 없음은 문제가 이성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이성에 과해져 있기 때문이요. 대답할 수 없음은 그 문제가 이성의 모든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순수 이성 비판. 형이상학은 서양 철학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형이상학의 주제는 근본적 실제, 존재, 실체라 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명제들은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는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참이라고 하기도 거짓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을 통해 근본적 실제를 구성하는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철학자들이 의존한 무기는 사변이었다. 즉, 형이상학적 진리는 경험적으로 발견되고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반성, 논리, 논증,
논변, 변증술 등의 사변적 이성의 활동을 통해 세워지고 정당화된다. 형이상학적 진리는 경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궁극의 실제를 밝히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경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신처럼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순수하게 생각만을 통해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데 있다. 수학이나 논리학은 순수하게 생각에만 의존해서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나 대상에 관한 알매 문제나 도덕과 인간 의지에 관한 것은 과연 수학이나 논리학이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이런 진리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먼저 인간 이성의 기능을 분석하고 이성이 얼마나 믿을 만한 능력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칸트에게 순수라는 것은 경험과 독립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 이성은 사물을 경험과 독립해서 선천적으로만 인식하는 원리를 내포하는 능력이다. 순수 이성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즉 순수 사변 또는 사유만을 통해 얻는 지식의 체계를 통상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언제나 어떤 것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감각의 제한 또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순수 이성만을 활용해 의미 있는 지식을 구축할 수 없다. 넓은 의미의 이성과 사유작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성 비판은 이런 알에 대한 비판이 된다. 알미 어떻게 가능한지 그 근원과 한계, 그 원리를 밝히는 비판적 작업은 철학적 암, 즉 알에 대한 알미다. 전자의 알을 1차적, 대상적 알미라 한다면 후자의 알은 철학적 알무로 2차적, 반성적 알미다. 그런 2차적 알을 칸트는 선엄적 알미라 했고 이런 알의 체계를 선엄 철학이라고 했다. 철학자들은 과연 무엇이 실제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플라톤 이전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만물 유전을 주장했고 파르메니데스는 실제를 부동의 일자로 파악했다. 플라톤은 이 둘을 모두 끌어와 실제를 두 세계로 이원화시켰다.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이나 또는 상상력, 지적 직관 등 마음의 능력을 통해 실제에 이를 수 있음을 보이고자 노력했다. 인간 이성을 통해 실제에 이를 수 있으려면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실제 자체가 이성적, 정신적 요소를 갖거나 이성이 실제에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실제 또는 사물 자체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인과적 질서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법칙화해서 이해하려 노력하며 또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을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물 자체의 세계가 참으로 인과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이제까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의 사태가 전개될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일이다. 귀납법이 정당한 것인지는 귀납적으로밖에, 즉 이제까지 잘 통했으니 앞으로도 잘 통할 것이라는 식으로밖에는 증명할 수 없다. 자연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내일도 어제와 같으리라는 보장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실제를 기술하려는 존재론으로서의 형이상학은 학적 이론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존재의 세계를 앞에 둔 인간에게 주어진 수단들, 즉 인간의 개념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오성은 감성의 한계를, 즉 감성 내에서만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철학자들의 관심은 주관적 조건에 의존한 지식이 어떻게 객관성을 갖는가에 있다. 대상에 대한 주관의 판단이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며 나아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의 내적 합리성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주관과 객관, 마음과 실제, 언어와 실제 사이의 문제는 서양 인식론의 핵심적 문제를 구성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의 근원을 고뇌하는 인간의 숙명이다. 철학의 목표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칸트는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인식 도구로서의 이성을 분석하고 이성이 대상 세계를 포착하는 근본적 방식, 형식, 뼈대를 알기 위해 물음을 던졌다. 이성이 실제를 알게 하는 믿을 만한 도구인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기독교 우주관을 뒤집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가설을 세운 코페르니쿠스는 그 가설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관측한 바들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천체의 움직임에 집어넣은 가설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에 관한 객관적 실제를 확보한 것이었다. 이처럼 칸트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물에 집어넣은 것으로서 인식 능력의 일반적 형식과 선천적 원리들이야말로 객관성의 준거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통상 우리는 바깥에 펼쳐진 채 주어진 자연에 관해 탐구자가 탐구를 진행하면서 과학적 진리를 찾아낸다고 생각하지만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보여준 것은 그 반대의 과정을 통해 진리가 확립된다는 것이었다. 과학자가 자신의 물음을 통해 실험을 고안하고 그 실험의 결과들을 모아 학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 필연적 법칙으로 확정짓는 과정을 칸트는 이성이 자연에 생각해 넣은 것에 따라서 이성이 자연에서 배우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칸트는 수학과 물리학으로부터 방법론적 혁명의 힌트를 얻었다. 철학, 정확히는 형이상학이 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사이비 지식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엄밀한 철학 방법론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철학에서 선천적 종합 명제를 구하는 일은 수학과 물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성 자신이 사물에 생각해서 넣은 것을 구하는 일이라고 본 것이다. 대상세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성이 생각해 넣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 작동 원리, 구성 요소, 한계 등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의 목표이다. 순수 이성 비판의 결과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상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 자체에 관해 말할 때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모순적 입장에 처하게 된다. 현상이 있다면 현상을 가능하게 한 현상과는 다른 사물 자체의 차원이 있을 것이다. 현상의 배후, 즉 물 자체 그것으로서의 대상을 설정하지 않으면 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 자체가 감성에 주어지지 않아 인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순만 아니라면 인간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의 세계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 능력을 갖고 어떤 행위를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들로 형성된다. 인간의 의지 능력을 구속하는 것은 인간 자신밖에 없다.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는 일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것이다.
어떤 원칙하에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나 자신이다. 칸트는 이성의 자유를 사건들의 계열을 스스로 계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 능력, 즉 무엇인가를 스스로 원인 없이 시작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의지 개념은 서양의 윤리학 전통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개념이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계시하는 능력은 사실상 기독교 전통 안에서 보면 신의 능력이다. 인간의 의지 능력은 무엇인가를 새로 계시해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실제성을 가진다. 이를 우리는 자유라고 말한다. 형이상학을 검증할 수 없는 사이비 지식이라 치부한다 해도 우리는 형이상학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 이성이 처한 운명이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경험 너머의 것들, 예컨대 궁극의 존재, 자아, 세계의 시초와 종말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딱히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또 딱히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다. 생각하는 인간인 한 그냥 그런 물음을 멈출 수 없을 뿐이다. 마치 헤어졌던 애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속절없이 형이상학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을 멈출 수 없는 한 형이상학의 완전한 종언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불가피하게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자기에게 부과되었으나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묻는데, 이는 딱히 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성상 자연스러운 지적 호기심의 발로에서인 것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언명이 의미 있으려면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 있으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둘 사이에 진위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명제는 주관적 믿음의 문제로서 진위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 신, 세계, 영혼에 관한 명제들은 우리 삶의 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 한계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진위를 알 수 없는 명제들이다. 칸트가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주관적인 인식 조건들이 객관적인 알을 만들어내는가이다. 주관이 어떻게 객관에 대한 확실한 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객관은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이 아니다. 객관 또는 대상은 실제로 우리를 자극하고 인식을 촉발시키는데, 이 자극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 능력이 감성이다. 감성을 통해 우리는 외부로부터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자료는 아직 멍텅구리 혼돈의 상태여서 인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잡다하게 들어온 감각적 자료들과 정보를 오성이 결합하고 분석해 주어와 수어 형태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감각정보 수용은 감성이, 개념적 종합작용은 판단 능력으로서의 오성이 하는 일이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세계와 몸을 통해 대면해야 한다. 정신활동 또한 인간이 눈과 귀, 촉각, 후각, 미각 등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들이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다. 감각들은 후천적으로 일어나며 그런 의미에서 경험적이다. 현상의 진료를 이루는 것이 감각 자료들이다.
현상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적 실제이다. 감성은 즉각적으로 직접 대상을 우리에게 현시해주는 능력이다. 그렇기에 직관적이다. 감성이 전해주는 것을 나는 직접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눈을 뜨고 있으면 시야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들을 싫든 좋든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감성을 수용성이라고 한다. 우리의 감성 형식을 통해 대상이 현상으로 주어지는데 이 현상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지 아닌지는 신이 아닌 이상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이 세계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 제한된 세계일 뿐 그 객관적 실제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칸트는 직관이 직접적인 반면 오성은 추론적이라고 보았다. 직관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잡다한 감각 자료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새도 없이 즉각적으로 수용한다. 직관은 시공적인 어떤 것 정도로만 대상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개념은 대상과 직접 관계하지 못하고 항상 매개를 통해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A는 사과라는 판단을 보자. 사과라는 개념은 부사, 홍옥 등 다양한 사과의 종류뿐만 아니라 붉은 사과, 파란 사과, 벌레 먹은 사과, 먹다 남긴 사과 등 무한히 많은 사과들을 하위 경우로 포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과는 배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닌 과일로서 사과라는 개념은 이런 많은 개념들을 매개로 A와 관계를 맺고 있다. 사과라는 개념은 내게 무차별적으로 접수된 수많은 감각 자료들을 사과라는 대상 개념 아래로 모으는 일종의 규칙이다. 사과라는 개념을 가진 어린아이는 다양한 사물들 사이에서 사과를 골라낼 수가 있을 것이다. 사과라는 개념은 그렇게 골라내는 정신활동의 규칙에 다름 아닌 것이다. 범주를 의미하는 카테고리는 어떤 범죄를 원칙적 법률에 준해서 판정한다는 뜻의 히라버, 카테고리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범주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며 철학적 맥락에서는 원뜻처럼 규칙, 모범, 법을 의미한다. 한편 한자 번역어인 범주도 서경의 홍범 구주에서 온 것으로서 9개의 큰 법이라는 뜻이다. 우임금이 정한 정치도덕의 9개 원칙을 말한다. 히라버 어원이나 한자 번역어 어원이나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존재의 범주란 존재를 분류하는 법 또는 틀을 말한다. 칸트의 범주는 오성의 범주로서 대상에 관한 개념적 사고의 틀 또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 범주가 우리의 대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것으로서 임의적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고 체계적 방식으로 구해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괄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통일성, 필연적 연관, 현상들의 결합, 객관성과 같은 것은 알 수 없는 바깥 세계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작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순수이성 비판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일으킨 것이기도 하다. 주관적 경험이 객관과의 관계를 확보하는 일은 진리를 인식과 객관, 곧 대상과의 일치로 보았던 칸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주관성을 넘는 객관성의 확보가 다시 주관적 인식 조건인 종합 능력으로서의 오성 규칙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역설이 여기에 생겨난다. 칸트에게 주관적 인식 조건에 의해 제한된 또는 굴절된 대상 경험이
객관적일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상 인식을 진짜 대상 그 자체와 비교해서 그 객관성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대상 자체의 차원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의 대상 인식이 따르는 형식들이나 원리들이 선천적인, 곧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근원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 즉 조건들의 필연성을 논변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인식이 객관성을 갖는다는 말이 곧바로 우리의 대상인식이 진리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참과 거짓의 구분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상적 상식의 대상 세계와 자연 세계를 갖게 되었음만을 의미한다. 진리의 필요 조건들을 탐구한 선험적 분석론을 칸트는 진리의 논리학이라 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육지를 둘러싼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대양으로 그 대양에는 짙은 안개가 껴있고 여기저기 떠있는 빙산은 육지로 착각되어 항해자들로 하여금 끝이 없는 모험을 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칸트가 구한 과학의 세계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 제한된 세계로서 물 자체의 세계가 아니라 현상체로서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항해자는 제한된 세계를 벗어나 전체 세계를 알고자 하는 희망을 품어보지만 가늠할 수 없는 대양이기에 선뜻 나서기도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만다. 칸트는 이런 항해자의 운명이 곧 세계에 관한 알매 상황에서 인간이 처한 운명이라고 보았다. 우리의 인식 대상이 다만 인식 능력에 의해 제한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현상은 그것을 현상이게 만드는 진짜 배기로서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상이라는 개념은 이미 현상하는 그 무엇을 전제한다. 물 자체는 컵과 같은 경험적 대상과 같은 차원에서 존재할 수 없고 또 인간은 인식 능력의 모든 제한을 넘어서는 객관에 도달할 지성적 직관을 결하고 있다. 칸트는 사물 자체의 세계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순수이성 비판에서 시종일관 유지한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간단히 말하자면 인식이 대상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존재가 인식에 의존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객관이 주관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관념론의 입장이다. 데카르트는 저서 제1철학에 관한 성찰에서 어떤 전지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여 실제 대상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악마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논박하기 위해 칸트가 취한 전략은 내적 경험은 외적 경험을 전제한다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데카르트 자신의 목표는 확실성의 추구였고 악마 가설은 극단의 의심 속에서도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철학의 제1원리를 찾기 위한 방법론적 장치였다. 데카르트가 이르게 된 결론은 코기토 명제,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였으며 다른 모든 것이 허구라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두 문장을 잇는 고로라는 말은 논리적 추론보다는 동치에 가까운 의미이다. 악마가 나의 의식 활동을 갖고 장난을 치기 위해서라도 생각 중에 나의 존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한 세상에 적어도 하나 생각 중인 나의 존재는 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악마 가설을 이기는 하나의 의심 불가능한 명제, 코기토 명제를 갖게 된다. 칸트가 관념론을 논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관념론 논박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의식은 받아들이면서 외부 사물의 존재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것은 자기 논박적이라는 것이다. 자기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논박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와 같은 주장들은 자기 논박적이다. 자기의 주장이 바로 자기를 논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말 자체가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것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 자기 논박이 된다. 극단의 상대주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또 언어나 존재, 지식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회의주의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자연의 통일성 또는 자연의 제일성 개념은 자연 자체가 나름의 통일성과 질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과학자들은 자연적 사태의 일반성과 법칙성을 탐구하고 이를 법칙화해 이해하려고 한다. 자연 법칙은 이제까지 사태의 변화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태들까지 포괄해 예측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런데 만일 자연 자체가 통일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자연 자체가 변덕스러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과연 과학적 탐구가 나아가 인간 문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문제는 귀납의 정당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귀납은 여러 개별적 경험적 명제들의 축적을 통해 일반적 결론에 이르는 추리 방식으로서 가설 설정이나 일반적인 경험적 탐구에서 사용된다. 귀납은 이제까지 훌륭한 탐구 방법으로 작동되어 왔다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귀납을 귀납적으로 정당화하는 순환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귀납이 훌륭한 탐구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이 통일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 미래에도 성립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제는 맞는 것인가? 서양 철학 내에서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철학자는 휴미였다. 휴은 인과 필연성을 거부했다. 인과 개념은 두 사건이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결과 우연적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얻어진 것으로 마음의 습관에서 생긴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떤 필연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휴은 우리의 이성이 그 필연성을 증명하는 데 무력하다고 보았다. 인과 필연성을 부정하게 되면 자연 법칙의 필연성도 주장하기 어렵고 자연 자체가 통일적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오늘까지 관찰된 결과가 내일도 성립하리라고 습관대로 기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늘날 양자역학의 세계관이나 양자적 확률의 개념도 자연의 통일성 개념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칸트는 자연의 통일성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 설정된 이념일 뿐이며 이념은 점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뿐 결코 경험 안에서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헛초점과 같다고 보았다. 우리는 마치 자연이 통일적인 듯이 받아들이면서 탐구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최상의 인식 능력인 이성도 우리에게 실제 또는 물 자체의 차원을 열어주지 않는다. 선험적 관념론은 우리의 감성적 인식의 한계를 넘는 것은 실제적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그것은 경험할 수는 없고 단지 생각할 수만 있다. 그러나 물질적 대상이 표상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경험적 대상은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직접적으로 포착된다. 내가 보고 만지는 대상들은 선험적 차원, 철학적 반성의 차원에서는 인식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념적이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관념이 아니라 직접 경험되는 실제로 공간에 있는 물체이다. 경험적 사물은 인상도 지각도 아니며 환상이나 꿈은 더더욱 아니다. 로마 멸망 이후 많은 지적 유산이 아랍 세계로 넘어감으로써 오랫동안 서유럽에서 잊혀졌다 유대인의 번역을 통해 다시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적극 수용되어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 영혼과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의 입장을 따라 영혼을 생명의 제1원리로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생명체의 실체적 형상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을 기독교 신학에 접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영혼은 구원을 받거나 죄를 단죄받아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은 개별성을 가져야만 한다. 나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별자로 서야 하고 심판도 개별적 존재로 받아야 한다. 영혼에 대한 벌이나 상은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다. 영혼은 나뉠 수 없는 것으로 단순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보편자이며 개별은 진료에 의해 결정된다. 그의 형이상학을 따라서 영혼을 형상으로 보고 몸을 진료로 본다면 영혼은 형상으로서 보편적이고 육신만이 개별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육신의 죽음 이후 나의 영혼을 찾을 길이 없게 된다. 이 문제는 당시 풀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기독교 신학에 주어졌다. 갓 인쇄되어 나온 식별 불가능한 두 개의 똑같은 책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나 숫자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똑같은 성질과 특성을 갖는 두 사물은 숫자적 동일성의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질적 동일성의 관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숫자적으로는 동일하나 질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기억들을 통해 인식되는 나는 다른 시간 속의 나 자신의 모습들을 모두 동일한 나의 모습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동일성은 숫자적 동일성이 아니라는 칸트의 말은 자기 동일적 실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다른 시간들 안에서 경험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아와 관련한 오래된 철학적 문제는 자아 동일성 혹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내가 시간을 통해 동일한 자아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몸인가 아니면 나의 의식 내용들인가? 몸이라고 한다면 나의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늙은 얼굴이 된다고 내가 아니게 되는가? 나의 의식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치매나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나의 자아 동일성 또한 상실되는 것인가? 자아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칸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아의 통일성은 질적인 통일성이라고 답한다. 모든 대상 인식에는 오성, 즉 개념, 통각, 자의식의 통일성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 통일성은 한 사물의 단일함, 즉 하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숫자적 단일함으로서의 동일성,
통일성이 아니라 질적인 통일성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칸트에게는 자아 또는 영혼과 같은 것은 우리 지식의 대상은 아니다. 언명들 사이에 참 거짓을 판별할 기준도 없고 경험을 통한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도 없다. 기독교 문화 안에서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자들은 모든 존재와 진리가 신에 의존해 있음을 받아들였다. 합리주의 철학자들 중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는 영혼 불멸을 받아들였고 스피노자는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했다. 다만 스피노자는 영원하고 필연적인 것을 인식하는 정신의 영원성은 받아들였다. 데카르트는 근원적으로 정신과 물질의 두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사유를 본질로 하는 정신과 연장을 본질로 하는 물질이 인간에게서는 뇌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본질을 갖는 이 두 실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철학적 난제였다. 답이 없는 것이 또한 답이다. 세계라는 개념은 절대적 전체성을 나타내는 이념이다. 이것은 경험 안에 주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세계를 전체로 대상화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세계를 경험 중에 대상화하려는 나는 세계 바깥에 있어야 그것을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나 세계 바깥의 나 또한 세계 안에 있는 것이므로 나는 세계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안에 있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대상을 컵과 같은 경험적 대상과 구분해 선험적 대상이라고 할 때 이 대상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이 선험적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런 물음에는 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표현대로 명확한 수로에 의해서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의 성질을 묻는다는 것은 전혀 허무하고 공허하다. 만일 어떤 아이가 하나님 키는 몇 센티미터야? 하고 묻는다면 이 물음 자체는 공허한 물음이며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 답이 될 것이다. 2024년은 칸트 탄생 300년이 되는 해이다. 왜 아직도 칸트인가? 칸트 이전 서양 철학의 큰 분기점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리투스를 융합한 플라톤과 철학적 논증, 논리학을 중시하고 철학적 분석의 전통을 연 아리스토텔레스, 코기토 명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 중심의 철학을 연 데카르트, 형이상학적 유물론과 경험론을 신봉했던 홉스, 피에르 가상디 등의 16세기, 17세기의 자연 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후 칸트는 전통 형이상학을 떠나 비판 철학, 선험 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사유의 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철학의 큰 분기점을 형성했고 규범적, 자기 정립적 최상위 정신 활동으로서의 철학 개념을 탄생시켰다. 신학과 독단적 존재론을 벗어나 인간 스스로에 대한 근거지음, 자기 정당성의 토대 위에서 세계를 구축하려는 야망은 다양한 학문적 분화를 가져왔다. 기존 형이상학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과학적 합리성, 논리적 엄밀성, 이론적 체계성에 대한 지향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또한 좀 더 세밀하고 세련된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칸트 이후 서양 철학의 분화는 복잡한 지적 지형을 갖지만 크게는 그의 의식 철학과 주관주의를 극단으로 강화한 방향과 반대로 그의 마음 또는 자의식의 구성적 활동을 비판적으로 지향하고 의식의 외화로서의 언어나 사회, 역사, 문화로 관심을 전환시킨 방향으로 나뉜다. 칸트의 비판 철학은
그의 사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이성에 의한 이성 비판이 출발부터 순환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근원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종류의 지식인가? 그것은 대상 세계에 관해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원한 질서에 대한 지혜나 깨달음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런 신적 통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철학은, 그리고 철학적 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지식인가? 철학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칸트 이후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은 전체성과 절대를 추구하는 이성의 활동을 밀착 기술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철학적 관점, 진리에 이르는 정신활동의 여정을 단계에 세밀하게, 즉 정신이 현상하는 순간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칸트식의 특권적, 이론적, 선험적 지점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는 방법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을 그 출발부터, 즉 낮은 차원의 의식의 현상적 출현부터 모두 기술함으로써 단계적 진리의 모든 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라기보다 정신의 삶을 보여주는 일종의 철학적 서사와도 같은 것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만들어진 칸트에 대한 비판은 그의 의식 중심 철학에 대한 것이었다. 칸트는 수학이나 물리학의 어떤 명제들은 선천적이며 종합적이라고 보았다. 수학적 진리를 마음의 의존에 설명하기보다 논리의 의존에 설명하고자 했던 러셀과 같은 철학자는 강력한 논리주의 철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영국과 미국 중심의 분석 철학은 철학적 분석의 대상을 마음으로부터 언어로 전환했고, 언어 철학의 발달은 오늘날 AI의 마음을 언어 논리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작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언어 철학자와 언어학자, 공학자들 간의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칸트의 이론 철학에 관해서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 의학, 신경생리학, 인지과학,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에 의해서 탐구되기도 하고 물리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 양자역학을 성립시키는 데 기여한 닐스 보어는 약 2년간 칸트를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의존적 세계의 개념은 전형적 관념론자의 개념이다. 우주와 자연의 세계는 너무도 광활하고 무한대적으로 열려있는 존재인데 반해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뇌과학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고 두뇌와 마음, 대상 세계와 두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칸트는 마음의 작용을 원리적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탐구하였는데 수리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는 마음의 물리학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의 책 황제의 새 마음은 인간의 두뇌가 양자계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운다.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두뇌작용이 설명되어 두뇌의 물리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곧 마음의 물리학이 가능함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두뇌 상태가 마음의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두뇌 상태가 곧 마음의 상태인지에 관해서 매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양자 컴퓨터가 높은 수준에서 개발되고 그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미래가 온다면 AI는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욱 헤아리기 어려운 복잡한 내면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 AI는
다양한 맥락에서 주변을 이해하고 인간과 소통하며 학습을 통해 복잡한 내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치 진짜 생각하고 느끼는 듯이 행동하는 AI를 만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도덕적 AI에 관한 이야기도 들린다. AI가 인간을 돌보고 인간과 소통해야 한다면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에 상응하는 예의와 도덕의 차원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 영역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AI는 인간과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개발될 것이다. AI와 함께 다양한 가상세계와 SNS의 출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제기되는 근원적 질문들은 낯익은 것들이다. 참과 거짓의 경계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덕적 행위란 것이 무엇인가? 판단이란 무엇인가? 느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세계에 있는 것이 진짜 나인가? 나의 존재성과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은 철학자들이 골똘히 생각해왔던 물음들이다. 철학의 미래는 인간의 미래이다. 철학이 작아지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작아짐을 의미한다. 커다란 반성 없이 배고프면 맛있는 것 먹고 광고와 SNS에서 추천하는 좋은 물건들을 사서 사용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삶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세계는 그런 눈에 보이는 평면적인 일상보다는 좀 더 복잡한 심리적, 물리적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인다. 때로, 아니 어쩌면 매우 빈번하게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알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처절하게 무너지기도 한다. 너무나 많은 장막들이 드리워져 있어서 그 모든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태의 진상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말과 문자의 확장은 인간 역사 안에서 사고를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SNS, 유튜브, 댓글 문화를 통해 이제 무한히 열린 언어적 유희의 세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주체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극과 반응식의 대화 패턴들의 일상화,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산업의 확대, 그리고 쾌락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과시와 빠른 전파 속에서 인내는 짧아지고 두뇌의 사유 기능은 빠르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는 일이 언제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삶이, 세계가 더 불안정해지고 변화무쌍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내적으로 더 강해져야 하고 많은 가능성을 사유를 통해 실험해 보아야 한다.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들이다. 그 빈자리를 또다시 나의 것이 아닌 것들로 채우는 일이 반복되면 나의 삶은 황폐해지고 자아는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말라버리게 된다. 사유 실험은 나를 위한 사유의 방을 만들고 나를 위한 우물을 파는 일이다. 가속화하는 기술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 행위, 판단, 선택, 감정, 느낌, 의지, 욕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다시금 진지하게 묻게 하고 있다. 인간 역사 안에서 문제없는 시대가 없었고 문제없는 사회와 삶이 없었기에
앞서간 이들의 물음과 답을 구하는 노력 안에서 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00년 전 칸트의 물음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인식의 대전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